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내 투표를 바꿀 수 있나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사한 표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짚어봅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독직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훈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진훈 차장검사가 받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7세 A군의 위에서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다며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이 자살의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독감 백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독감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접종을 받은 병원이 소아과인데다 아이들이 맞는 조망만한 주사기로 접종을 받으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이 배정됐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밤새 준비한 소식과 함께 10월 28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진행된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만났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올해만 벌써 5번째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 간 만남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만남 횟수입니다. 또 2013년 시 주석의 취임 이후로 계산하면 30번째가 되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 횟수는 더 바랄 게 없는 친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죠. 1969년 국경 분쟁을 계기로 갈라선 두 나라가 다시 동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는데 이 보도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도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여기에 북한을 합친 이른바 북방삼각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적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이른바 남방삼각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주도권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 대미, 대일 엇박자 외교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한일 협력관계가 흔들리면서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등 다른 영역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뭐에 그리 미쳐 있는지 그저 시진핑 주석의 방안만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연락사무소 폭발 그리고 최근 있었던 우리 공무원 피습 사건에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뭘 해보려는 의지는 가히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력의 반만이라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했더라면 오늘날 한미일 삼각공조 위기라는 말은 안 나왔을 텐데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북한에 밀착하려 하고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아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미 협상 지연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냉혹한 한반도 주변 정치 현실 속에 한국이 자칫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가 단순한 위기 경보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위협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일부 인사들의 망동은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전라북도 정읍 출신의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미 동맹과 관련한 망언을 늘어나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사고를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오늘은 먼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8월 주한 중국 대사관 만찬에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같이 갑시다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는 역대 한미연합사령관은 물론 미국 대사가 공식 행사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6.25 전쟁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말을 6.25 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 앞에서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를 범한 것입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8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명동 중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부부 동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배사로 제가 가치를 하면 갑시다를 외쳐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측 인사들은 이 용어를 단순히 영어로 위고 투게더라고 하지 않고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방한했을 때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했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회임사에서 같이 갑시다는 영원한 한미동맹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김병주가 그 자리에서 같이 갑시다가 아닌 따로 갑시다라고 했으면 제가 이뻐해 주려고 했는데 역시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친중의 피가 흐르고 있나 봅니다. 중국과 따로 가고 미국과 같이 가고 싶은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이제 정말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여론조사 적중률이 그닥 높지 않다는 점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추격이 만만치 않아 대선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이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대선까지 일주일여 남은 미국에서 내 투표를 바꿀 수 있나라는 그런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미 행사한 표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인터넷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현상은 왜 나오는지 또 현실 가능한 얘기인지 김자유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행사한 표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검색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은 숫자 1부터 100까지 관심도라는 지수를 통해 해당 키워드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만 보여주는데 숫자 100이 최고입니다. 조사 기간을 지난 30일로 설정했을 때 투표를 바꿀 수 있나라는 검색어에 대한 관심도는 25 정도로 낮게 유지되다가 22일 치솟기 시작해 23일 75를 넘었습니다. 또 조사 기간을 20일부터 27일로 설정해 지역별 관심도를 보면 애리조나 아이다호가 100으로 가장 높았고 알래스카 96, 유타 93, 펜실베니아 90 등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투표를 바꿀 수 있나라는 검색이 폭증했을까요? 해답은 미국 대선 일정에 있습니다. 22일은 대선 전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이미 우편 투표 등으로 행사한 표를 바꾸고 싶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행사한 투표를 번복하는 건 가능할까? 답은 주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미네소타,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는 우편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대선 전까지 투표 번복을 허용합니다. 다만 신청 절차나 마감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 펜실베이니아, 뉴욕, 미시시피, 코네티컷 등에서도 투표 번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권자들은 왜 TV 토론을 본 뒤 표를 바꿀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측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석유 산업 폐쇄 발언을 꼽고 있습니다. 22일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산업을 폐쇄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바이든은 그렇다. 석유 산업에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미국에서 일자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당장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도 석유 산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석유 산업의 파급력은 에너지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관련 상품이 6,000개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 구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석유 산업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26일 바이든은 유전을 폐쇄하지 않겠다며 즉각 중단이 아니라 보조금 폐지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월 들어 촉발된 바이든 아들 헌터의 이메일 스캔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헌터가 가족을 대신해 외국 기업에 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다음날 구글에서는 바이든 중국에 대한 검색이 증가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반중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건에 대한 시계추를 지난 2018년으로 돌려보도록 하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자신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펀드 기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며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건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7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 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계획서에 따라 사용이 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여권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를 키웠다며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을 갑자기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추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었습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부장정결 사안이라 아예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추미애와 여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윤 총장 책임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하던 그 근성 어디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추미애의 이런 감찰 지시가 나오기 앞서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반기만 들었다 하면 수사지휘권이나 감찰 또는 전보조치 등으로 무식하게 반발을 깔아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작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었는데요.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않았고 사건 처리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로비에 의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등을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당시 담당 부장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실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애초 전파진흥원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과기부 지시로 수사를 의뢰했고 전파진흥원 관계자도 검찰 조사에서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무혐의 처분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규정에 따라 부장검사 권한으로 사건을 전결 처리해 윤 총장 등 윗선에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가 또다시 깔아뭉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감찰 지시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본인이 상급자라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면서 본인 휘하의 검사들이 말하는 건 절대로 믿지 않고 금융사기꾼의 말은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담긴 옵티머스 리스트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건 정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추 장관과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반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추미애의 반기를 들며 윤 총장에 도움이 되는 증언을 하는 등 국정감사 이후 검찰 내부가 윤석열 총장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 지난 7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불거지자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던 정진욱 차장검사. 워낙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독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충돌 이후 정진웅 검사를 형사 1부장에서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는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정 차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한동훈 검사장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에 협조 중이던 자신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지만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부상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해 침대에 들어놓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행한 검찰 관계자에게서 정 차장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했는데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도 진행 중입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독직 폭행은 벌금형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또한 이 사건을 보는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게는 업무 배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권자인데 추미애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업무 배제를 명령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며 정진웅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데다 추 장관 본인이 차장검사로 승진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 배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대검찰청은 현재 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업무 배제 요청을 거부하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 차장검사가 내부 징계를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현 정부 여당이고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비중 있는 인사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놓은 것도 현 정부와 여당입니다. 즉 윤석열을 키운 건 야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정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사퇴해라. 급기야 일국의 검찰총장을 조폭 집단에 비유하는 윤서방파 두목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해임 가능성을 시사하고 일종의 사인을 보내자 여권의 이른바 스피커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양상 속에서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권은 연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이면엔 윤석열 검찰총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낼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과 검찰에 힘을 빼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사상 유례가 없는 여당의 검찰총장 사퇴 압박 관련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목리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기현 의원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점을 거론하며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거나 뭔가 충돌, 의견 견해가 다를 때는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윤 총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자 임명권자인 문재인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원조 친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이 피곤해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은 가능한 것일까요? 실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려면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 징계위를 통해 해임과 면직, 정직 등을 받을 수 있고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이 직접 윤 장관을 찍어내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는 식으로 윤 총장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검찰총장의 인기를 보장해 임명권자로서 명분을 지키면서도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 국민을 매일같이 짜증나게 하는 추미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의혹이라고 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날린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제보를 한 사람을 공익 제보자라고 굉장히 추켜 세웠죠. 이 정도 되면 공익 제보자라고 추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공익 제보자라고 추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백신 접종을 멈추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무기로 삼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과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낮다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사태를 예의주시한 싱가포르는 백신 2종에 대한 접종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선제적 조치, 예방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느끼는 바가 전혀 없나 봅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당국이 지난 16일 인천에서 사망한 17세 고교생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고교생에 대한 사인이 나왔지만 그 사인을 밝힐 수 없다는 당국이 입장을 바꿔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국은 고교생 A군의 시신에서 아질산 나트륨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을 구매해 섭취했다는 건데 상황이 북한에 사살된 해양수사부 공무원 사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의 가족과 같이 A군의 유족 또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점을 유족이 억울해하고 있는 건지 경찰이 발표한 아질산 나트륨은 어떤 물질인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인천모 고등학교 3학년 A군에 의해서 아질산나트륨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의 성인 기준 치사량은 4g에서 6g인데 아질산나트륨은 흔히 육류의 선홍빛을 유지시키기 위한 보존제로 많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의 몸에 남아있던 아질산나트륨의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아 경찰과 국과수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말하는 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양을 먹었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국의 희한한 발표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종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중국 허난성 자오쩌의 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가 자신이 돌보던 유치원생 25명의 아침 식사에 아질산염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생 중 한 명은 사망했는데 이 보육교사는 다른 교사와 원생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발표에 대해 A군의 가족은 A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동생은 평소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며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착용하고 비위생적인 것은 섭취하지 않았다며 학교 성적도 전교 상위권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공부를 알려줄 정도로 심성이 착해서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경찰은 대형마트에서 사온 물병을 어머니가 버렸다는 말을 듣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같은 유형의 물병 19개를 찾아냈다며 한 개의 물병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되었으며 그것이 우리 집에서 나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타살이나 사고사가 아닌 것 같아서 자살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험 기간이 아닌데도 독서실에 다니며 성실하게 공부만 하던 동생이 자살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너무 억울한 죽음이 될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고령인 사망자들은 기저질환 탓을 할 수 있지만 평소 건강하고 착실했던 고등학생에겐 덮어씌울 원인 요소가 없어 정부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억울한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쌓기 위해 억울한 국민들 여론 만들지 말고 제발 본인들 능력에 맞는 자리로 하루빨리 돌아가 주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백신 접종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정부가 사망자를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과연 백신을 맞았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만 55세로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독감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정은경의 평소 처사대로라면 정 청장은 유료 접종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정 청장의 접종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당국 수장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56년생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여서 바로 어제 자신의 무료 접종 일정일에 맞춰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받은 병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능우가 접종을 받은 곳은 세종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었습니다. 백신은 접종 대상에 따라 투여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개들도 몸무게에 따라 접종량이 달라집니다. 저의 반려견은 9kg이어서 소형견들보다 백신 투여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박능우가 맞은 주사기를 잘 보시면 소아 아이들이 맞는 미니 주사기인데다가 주사 바늘도 굉장히 얇습니다. 주사기 사이즈가 작으니 백신 투여량도 당연히 적었겠죠. 박능우 얼굴이 마스크에 가려져 표정은 잘 보이지 않으나 눈빛은 불안한 듯 초점이 다소 흐리멍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64세인 박능우 장관이 접종 병원으로 소아과를 택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는 반응입니다. 박능우 장관 정식 연령이 소아 수준이어서 소아과를 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접종을 마치고 나온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비교적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62세 연령층에 대해서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그런 날이 되었고 대체 뭘 하느라 활동량이 많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활동량이 많으면 더욱더 성인에게 맞는 접종을 받아야지 왜 아기들이 맞는 양의 접종을 받았는지 이 미스테리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태로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박능우 장관은 백신은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독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동네 이장 아저씨처럼 말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5.18 사태를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개정안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입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위헌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하고 여기에 더해 소속 의원 174명 모두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민주당의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국민의힘이 이걸 사력을 다해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실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할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관련 법안의 상임위 논의 후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는 점도 협조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인데요. 어제는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보다도 앞서서 진행한 것인데 이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훨씬 노력할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걸리적거릴 게 없으니까 5.18 관련법을 눈치 안 보고 당론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호남 민심 구애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정작 보수우파 민심은 점점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김종인 비대위는 외연 확장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최근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외연 확장을 위해 공정경제 3법 추진과 호남 민심 구애 등을 강행하면서 보수우파의 반발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 심장인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3주 전 같은 조사 47.4%보다 무려 15.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지만 15.4%라는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에서 일부 참석자에게 보수를 망치지 말라 등의 항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경남 진주홀에서 사선을 지낸 김재경 전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은 물러나라. 빠를수록 좋다. 우리 당의 구심점이 아니라 불만의 온상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조기 퇴진론이 불거지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제동을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원내대표는 언제든 잘라도 되지만 당 지도부는 흔들지 말고 임기를 보장해 연속성을 갖게 하자면서 열린우리당 때를 보면 당대표를 맨날 바꿔서 당이 쪽박찼다고 말했습니다. 의총에선 오선 조경태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당이 위기이고 비대위 지도력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새 출발이 필요하다며 조기전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허위 사실을 얘기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문에 대비한 선제적 답변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최고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현재도 4.15 부정선거 의혹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노정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임명되면서 갖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이 워낙 여러 가지라 뉴스에 함축해서 담아내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먼저 노정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가 앞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불성실한 태도의 노정희. 그의 배우자 명의의 건물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도 나왔고 의료계가 막는 구충제 암 치료를 노정희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도 공정이 중요시되는 자리이죠. 그런데 노정희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좌파들로 꾸려지게 돼 공정은 조금도 바랄 수 없게 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좌파들이 꿈꾸는 몇백 년의 장기 집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어제 진행된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김자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선관위원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정희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질의에 서면 답변한 내용 중 63개가
지난달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토시까지 똑같았습니다. 노 후보자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질문에 약 200자로 답변을 했는데 이는 조 후보자의 답변과 문장부호 사용과 띄어쓰기까지 같았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 밖에 선관위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소신,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장애인 교사,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 등 선관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신에 대한 답변도 그대로 베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기본적 소신마저 베낀 것은 선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칼을, 여당은 방패를 빼들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그동안 노정희 후보자가 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전력 등을 들며 임명에 반대해왔습니다. 이날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것이 확실시됐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막판까지 노정희 후보자가 얻은 부동산 시세 차익과 재산, 과거 판결, 정치 성향 등에 대해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의사인 노정희 후보자의 배우자는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2017년 3월 경기도 청평의 건물과 대지를 12억 6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지난 4월 22억 원에 되팔아 3년여 만에 9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당초 임대로 들어갔던 건물을 소송까지 제기해 매입했는데 시설비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3년 만에 매각해 병원을 이전한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도 흔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투자를 해 9억 원의 차익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정희 후보자가 주심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쌍욕을 찰지고 맛깔나게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재명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가 먼저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데 질문에 대비한 선제적 답변이라고 봤다며 이런 식이면 모든 게 선제적 답변이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사를 봐주기 위해 이런 논리를 구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숙고와 경론을 거쳐서 다수 의견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중시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노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당 의원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와서 중앙선관위원회에 내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이런 정말 중요한 선거 많은데 이 관리 책임자가 된다는 게 참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에 대해 노정혜 후보자는 제가 모든 분야에서 진보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며 중립과 공정의 자세를 엄중히 견지하겠다고 능구렁이처럼 답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엄정 중립 객관의 자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명이 된다면 임하겠다. 노정희 대법관의 남편 이모 씨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치료 방식 또한 노정희 대법관의 정치 성향만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최근 논란이 제기된 요법을 포함한 암 환자 치료 요법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노영희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 홈페이지의 한의학 치료란에는 산삼약침을 소개하면서 효능에 대해 기운을 크게 보충해주고 진액이 마른 것을 다시 회복해준다며 혈액 성분이 제대로의 경로를 잘 지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삼약침은 추출 성분이 포함된 수액을 혈관을 통해 주입하는 것으로 최근 방송 검증 프로그램 등에서 효능 성분이 없다며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고 대법원이 작년 6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대법관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산삼약침을 노영희 남편은 수익에 눈이 멀어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료계에서 최근 논란이 커진 구충제 암 치료와 관련해서도 이시 요양병원 홈페이지는 12가지 천연물로 이루어진 대사치료 처방이라며 그 성분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구충제에 대해 암 환자가 절대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도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 안 됐다고 했습니다. 국립암센터 또한 구충제 임상시험은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병원을 찾아갈 텐데 대법원과 식약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경고에도 그 치료법을 보란듯이 사용하고 있는 노정희 남편은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노정희 대법관의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4.15 선거 무효소송 재판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첫 재판인 변론 준비 기일을 가졌던 이번 소송은 예년의 선거 관련 소송처럼 개인적인 선거 불복 소송과는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선거구에 증거 보전 신청이 걸려 있는 데다 5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4.15 부정선거 의혹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입니다. 또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통계적 오류를 증빙하는 증거는 물론 물리적으로 선거를 조작한 엄청난 양의 증거를 확보하면서 재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재판의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 김상환 대법관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혜국 기자가 과거 김상환 대법관이 맡은 사건의 판결을 토대로 김 대법관의 성향을 분석해봤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전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상환 대법관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맡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 대법관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조 전 부사장의 석방을 비판했지만 김 부장 판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해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되는 판결입니다.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 생중계를 찬성한 것입니다. 2019년 9월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애초 주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판시한 권순일 대법관이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안희정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 재배당을 요청해 김상환 대법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은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좌파로 분류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김상환 대법관에게 편파적이지 않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상환 대법관이 안희정을 구속시킨 것처럼 이번 부정선거 재판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문재인에게 임명받은 대법관답게 문재인 하수인 같은 판결을 내릴지 김상환 대법관 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여부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이 말은 서울 강남구청 토지 담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같은 단지 내 더 큰 평수로 이동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 허가를 문의한 A씨에게 한 대답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자녀 2명이 성장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생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렇게 관할구청에 거래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이렇게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말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구청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애들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문재인 정부. 이 정부가 꿈꾸는 세상은 대체 어떤 세상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북한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A씨는 그 평수 정도의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나중에 실입주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가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다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과도한 행정행위는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레슬에 거주하는 B씨도 황당한 사례를 겪었습니다. B씨는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A씨와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안 내준 것이었습니다. B씨는 담당 공무원이 도곡레슬이나 대치아이파크나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 하냐며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분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내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후부터는 강남구청에서 아예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를 들어올 수도 거주자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